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조선 왕실 삼간택장에서 66살의 노왕이 15살 소녀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소녀는 산이라 했고 어떤 소녀는 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심이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다고 15살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66살의 영조는 51년 연하의 이 소녀를 아내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남편보다 무려 29년을 더 살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른 시간은 고작 3년 반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42년은 침묵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이 여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이 평생 지키려 한 것을 이어받은 걸까요? 아니면 손자뻘되는 왕이 24년간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린 걸까요? 그리고 인심이 가장 깊다고 말했던 바로 그 소녀의 가슴 속에는 대체 어떤 깊이가 감춰져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터치가 260년 전 궁궐 안에서 지워진 한 여인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꺼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정순왕후는 악녀였는가? 여걸이었는가? 여러분의 한 줄이 궁금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759년 6월 창경궁 통명전.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혼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나이 66, 신부의 나이 15, 나이 차이 51세. 이걸 지금 시대로 환산하면 2026년 기준 1960년생 남성과 2011년생 여성이 결혼하는 셈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할아버지와 중학교 3학년 소녀가 부부가 된 겁니다. 파격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배경에는 영조의 개인적 감정보다 훨씬 복잡한 정치 방정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순왕후 김씨의 본관은 경주, 아버지 김안구는 충청도 서산의 학자 집안 출신으로 벼슬 대신 학문으로 명망을 쌓은 이른바 살림 가문이었습니다. 관직에 나간 적이 거의 없는 집안, 권력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이 가문을 왜 영조가 택했을까요? 당시 조선 조정은 노론 안에서도 시파와 벽파로 갈라져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파는 사도세자에게 동정적인 입장, 벽파는 영조의 처분을 정당하다 보는 쪽이었습니다. 영조는 탕평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겠다 을 평생의 정치 기조로 삼은 왕이었습니다. 새 왕비를 고를 때도 이 원칙이 작동했습니다. 조정에서 세력 기반이 약한 가문을 골라야 특정 당파가 외척의 힘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김씨 김안구 가문은 학문적 명성은 높되 정치적 기반은 미약했습니다. 영조의 눈에는 안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영조조차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15살 소녀가 단순한 빈자리 채우기용이 아니었다는 것. 삼간택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야사집 대동기문에 기록된 일화입니다. 간택 자리에서 왕실은 신부 후보들의 아버지 이름을 적은 방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별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만 홀로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이유를 묻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여기에 있는데 어찌 감히 않겠습니까? 효를 최고의 덕으로 삼는 조선에서 이 한마디가 간택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심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꽃 중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우냐? 다른 후보들은 복숭아꽃, 매화, 모란 같은 이름을 댔습니다. 정순왕후는 목화꽃이라 했습니다. 다른 꽃은 잠시 눈을 즐겁게 하지만 목화는 솜이 되어 백성을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택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불쑥 기습 질문을 던졌습니다. 궁궐의 행랑수가 몇인지 알아보아라. 후보들이 당황하며 처마를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너는 왜 보지 않느냐고 묻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세면 행랑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비는 처마 끝에서 떨어집니다. 처마 하나에 물줄기 하나, 위를 올려다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15소녀의 관찰력에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택이 끝난 뒤 왕실에서 오치수를 재러 상궁이 왔습니다. 상궁이 정순왕후에게 잠시 돌아서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돌아서면 될 것을 왜 나를 돌아서게 하느냐. 15살입니다. 아직 궁에 들어가지도 않은 소녀가 상궁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장면 하나로 정순왕후의 성격이 읽힙니다. 지혜로울 뿐 아니라 강했습니다. 결혼 이후 영조와 정순왕후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51세 차이의 부부.
영조에게 정순왕후는 아내라기보다 손녀뻘 되는 존재였을 겁니다. 궁 안에는 이미 사도세자 당시 28세와 며느리 해경궁 홍씨 21세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새 의붓어머니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왕비라는 직함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어린 계비의 위치는 불안정했습니다. 나이 많은 후궁들과 며느리들 사이에서 15소녀가 자신의 자리를 잡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조는 이 어린 아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1767년 영조 43년 영조는 경복궁 예터에서 친잡례를 거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친잡례란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왕실과 조정의 모든 여성으로부터 할애를 받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선조대 이후 무려 254년 만에 재개된 의식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의식의 충문 첫머리에 조선국 왕비 김씨라고 쓰게 했습니다. 나이 많은 후궁들도 해경궁 홍씨도 세손빈도 모두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야 했습니다. 254년간 잠들어 있던 의식을 굳이 되살린 이유. 그것은 궁 안의 모든 사람에게 이 소녀가 왕비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영조는 자기 방식대로 어린 아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3년 뒤인 1762년, 이 3년이 정순왕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윤호월의 한여름 창경궁.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18살이 된 정순왕후의 눈앞에서 남편이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영빈 이씨 사도세자의 생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18살의 왕비 정순왕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왕비가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왕비가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면 그것도 남았을 겁니다. 그 어느 쪽의 기록도 없다는 것은 18살 소녀가 그 현장에서 어떤 입장도 표명할 수 없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표명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빠 김기주는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안과 정면으로 대립하던 벽파의 핵심이었습니다. 김기주가 이끄는 남당과 홍봉안이 이끄는 북당의 충돌. 이것은 단순한 학파 논쟁이 아니라 세자를 살리느냐, 세자를 버리느냐를 둘러싼 왕위 계승 전쟁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20일 전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고변의 배후에 벽파가 있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나경원의 고변이 영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8일간의 뒤주 갇힘 끝에 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순왕후의 가문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모화변 이후 경주 김씨의 정치적 입지는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8살의 궁 안에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보였을까요? 남편을 말리는 것도, 의부사들을 구하는 것도, 오빠의 야심을 제어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을 겁니다. 정순왕후의 그날의 침묵은 동의였을까요? 무력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을까요? 이모화변 이후 18살 왕비의 궁궐 생활이 편했을 리 없습니다. 한 가지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이모화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761년쯤 궁궐의 한 상궁이 정순왕후에게 대들었다는 기록이 나무위키의 정순왕후생의 항목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비에게 상궁이 대든다는 것은 당시 정순왕후의 궁중 입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나이 어린 계비, 자식도 없고 뒤를 봐줄 든든한 외척도 아직 없던 시절, 왕의 총애만이 유일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 보호막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776년 영조가 83세로 승하합니다. 영조는 혼례 후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51세 연하의 어린 아내와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영조가 죽고 25세의 정조가 즉위합니다. 정순왕후는 31세의 왕대비가 됩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지만 정치적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정조가 즉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척신 정리였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외척의 권력 남용을 근절하겠다는 기치 아래 영조 후반기에 활약한 척신들을 배척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정순왕후의 오빠 김기주였습니다. 김기주는 흑산도로 유배됩니다. 정조는 정조실록에서 이렇게 직접 언급합니다. 외조부와 사사로이 나눈 대화이며 가정을 한 이야기에 불과했다. 세손 시절 정순왕후에게 한 말을 김기주가 곡해하여 퍼뜨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빠가 유배 중에 사망합니다. 정순왕후의 가문은 정치적으로 거의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조에게 정순왕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가문이 여인, 그러나 동시에 왕실의 최고 어른, 정조는 정순왕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효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는 조선에서
왕대비를 건드리는 것은 왕 자신의 정당성을 허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정순왕후의 가문을 하나씩 잘라나간 겁니다. 오빠를 유배 보내고 오빠가 죽은 뒤에도 그 관작을 추탈하고 정순왕후 본인은 건드리지 않되 그녀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나가는 전략이었습니다. 24년, 정순왕후는 이 기간 동안 정치적 존재감이 사실상 지워진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단순히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90년, 정조가 이복 동생 은원군을 몰래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원군은 영모 혐의로 강화도에 유배된 상태였는데 정조가 사적으로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신하들이 반대하자 정조는 싫다며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따뜻한 온돌방에 있으니 너희가 추운 바깥에서 버텨보라고 약을 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순왕후의 반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요즘 주상의 미간을 보아하니 말하는 것과 얼굴빛이 사고를 칠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며 몸소 궁궐 밖으로 나서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왕대비가 궁 밖으로 나선다는 것은 왕의 행위가 용납 불가하다는 최고 수위의 항의입니다. 결국 정조는 은원군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빠를 잃은 여인이 왕실의 예법과 규범을 무기 삼아 왕에게 한 방을 날린 겁니다. 이 사건은 사소해 보이지만 정순왕후가 24년간 단순히 인내만 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정순왕후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뒤집은 악녀, 천주교 신자 수백 명을 학살한 독재자,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몬 공범, 조선을 세도 정치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 드라마에서도 소설에서도 학계 일부에서도 이 프레임은 오랫동안 견고했습니다. 소설 영원한 제국에서는 임진왜란보다 더한 존재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누가 만든 걸까요? 한 가지 사실만 짚어보겠습니다. 정순왕후가 물러난 뒤 조선의 권력을 장악한 것은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 김조순의 세도 정치 시대,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력이었습니다. 승자가 쓴 역사에서 자기들이 밀어낸 전임자가 호의적으로 그려질 리 있겠습니까? 정순왕후의 악녀 이미지에는 이 기록의 편향성이 상당 부분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순왕후는 악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악녀로 기록된 것일 수 있다. 이제 정순왕후 인생의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1800년 6월 28일 49세의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이 죽음을 둘러싸고 독살설이 지금까지도 논쟁 중입니다. 정순왕후와 벽파의 영수 심환지가 정조를 독살했다는 주장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논파된 상태입니다. 사인은 등창종기의 악화로 인한 폐혈증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가 죽어가고 있을 때 정순왕후가 직접 간호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정조를 보자마자 정순왕후는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24년간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사이입니다. 오빠를 유배지에서 잃은 원한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여인이 통곡했습니다. 통곡을 멈추게 한 것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세자는 어리고 나라의 어른은 대왕 대비와 해경궁밖에 없으니 감정적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슬퍼도 마음껏 울 수 없었던 것이 이 여인의 평생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숨을 거둔 바로 다음 날 정순왕후가 보여준 행동의 속도는 통곡하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유례없는 속도로 삼정승이 교체됩니다. 영의정 심환지, 좌의정 이시수, 우의정 서용보. 단 하루, 왕이 죽고 24시간도 안 되어 조선의 최고 권력 구조가 재편된 겁니다. 이것은 즉흥이 아닙니다. 24년간 침묵 속에서 버틴 여인이 이 순간을 위해 이미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국상 중에는 일반 정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는 공제기간 중인 7월에 이미 조정의 주요 신하들로부터 개인별 충성 서약을 받아냈습니다. 12월에는 전국 운영의 기본 방향을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영조의 사도세자 처분은 부득이한 것이었다. 이 의리를 둘러싼 대립에는 중립의 여지도 없다. 이 한 줄의 선언이 조선 전국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정조는 24년 동안 아버지의 처분은 불가피했지만 아들로서의 도리도 다해야 한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처분은 정당했다는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인 겁니다. 정조 24년 치세의 정신적 기반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정순왕후가 스스로를 여주라 칭한 기록이 나옵니다. 주상이 나이가 어리니 내가 여주로서 조정에 임한다. 다만 이 표현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주, 여군이라는 표현은 수렴청정을 한 조선의 다른 대비들도 사용한 관례적 용어였습니다. 정순왕후만 유독 여왕을 자처했다고 비판받는 것은
기록의 편향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렴청정이 시작되고 정순왕후가 가장 먼저 제도를 정비합니다. 바로 수렴청정절목의 제정입니다. 이것은 수렴청정의 조건, 기준, 절차, 격식을 공적 제도로 명문화한 문서입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수렴청정은 관례에 의존했지 성문화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만든 이 절목은 이후 19세기에 연이어 실시된 수렴청정의 지침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권력을 제도 안에 가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에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씌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목에 정한 기한 순조가 15세가 되면 친정체제로 넘긴다 을 정순왕후는 실제로 지켰습니다. 1803년 12월 예정대로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권력에 집착한 악녀라면 절목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편법으로 연장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순왕후는 깔끔하게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정순왕후가 한 일은 결코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칼끝이 향한 곳은 두 방향이었습니다. 첫째, 시파 제거. 둘째, 남인 축출. 시파 공격은 1800년 10월 국장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시작됩니다. 서유린 형제를 이한묵이 역사로 탄핵한 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후 연쇄적으로 시파 인사들이 쓸려나갑니다. 실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유배된 인물만 서유린, 김이익, 김희재, 김희교, 신기이재만, 박성태 등 20명이 넘습니다. 관작이 추탈된 인물도 심낙수, 홍궁영, 심희지 등 다수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세 사람의 사사였습니다. 은원군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정조의 이복동생, 흉한 무리를 모으고 천주교에 빠졌다는 혐의, 홍낙임 해경궁 홍씨의 동생, 은원군 영모의 배후 조정자로 지목, 윤행임 정조의 총애를 받던 측근, 조정신하를 통제하고 자기 무리를 모아 뒷날을 계획했다는 죄목. 세 사람 모두 정조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건드릴 수 없었던 인물들입니다. 정조의 죽음이 그들의 보호막을 소멸시킨 겁니다. 특히 홍낙임의 사사는 해경궁 홍씨에게는 동생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순왕후와 해경궁 홍씨의 40년 대립에서 가장 직접적인 일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 정순왕후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의 근거입니다. 천주교 탄압이라는 명분 아래 이가환권 철신이 옥사하고 이승훈 정약종이 처형되고 정약 전정약용이 유배됩니다. 정조시대 진출이 활발했던 남인들이 천주교와 연결지어져 일소된 겁니다. 사형자 약 100명, 유배 및 삭탈관직 약 300명, 합계 400명에 이르는 대참사. 그런데 사태를 급격히 확대시킨 것은 정순왕후의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1801년 가을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집니다. 황사영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비단에 깨알같이 편지를 써서 베이징 주교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함대를 파견하여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달라. 서양 군대의 전투함은 매우 거대하여 조선의 전력으로는 상대하지 못할 것이다. 외세를 끌어들여 자국 정부를 압박해달라는 요청. 편지가 국경을 넘기도 전에 발각되었지만 이 사건은 천주교가 국가를 전복하려는 극렬 반체제 세력이라는 인식을 확정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정순왕후는 오히려 사태 확대를 제어하는 쪽이었습니다. 7개월간 남인 핵심 인물들을 국문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정약용을 죽이라는 요구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사영 백서 사건 이후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적당히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무위키 등 여러 매체에서 제기됩니다. 정순왕후의 대처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정약용정약전 형제를 국문에 처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순왕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정약전의 유배지를 포항에서 흑산도로, 정약용의 유배지를 전라남도 땅끝으로 재배치했습니다. 더 먼 곳으로 보내는 대신 목숨은 살린 겁니다. 이승훈과 정약종은 증거가 확실해 처형되었지만 황사영의 장인 정약현은 유배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신자를 많이 불 것 같은 사람을 빨리 처형하고 나머지는 자백하지 않으면 살려주는 방식. 무자비한 학살자의 행동 패턴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1801년 12월 22일 정순왕후는 토사교문을 반포합니다. 이미 내려진 사형 선고는 속히 집행하고 미결사학 죄인에 대한 신문도 연내에 끝내며 더 이상의 수사는 하지 말라. 이 교문의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사형 집행을 서두르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사건 확대를 차단했고 연말이라는 시점을 이용해 새로운 수사의 시작 자체를 봉쇄한 겁니다. 필요한 만큼 치고 더 이상은 번지지 않게 막는다. 정순왕후에게 천주교 탄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목적은 정조시대의 세력을 확장한 남인시파 계열의 정치적 거세였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김조순을 살려둔 것입니다. 김조순, 정조가 세자빈으로 점 찍어둔 딸의 아버지, 노론시파의 핵심, 장차 순조의
장인이 될 사람. 벽파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벽파 내부에서는 김조순의 국혼을 막으려는 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대사원 권유가 우회적으로 공격했고 김기주의 아들 김노충이 직접 반대했고 영의정 심환지마저 삼간불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는 이 모든 시도를 묵살합니다. 1802년 김조순의 딸은 예정대로 왕비로 책봉됩니다. 왜? 선왕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충수였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의 권력 자체가 대왕 대비라는 왕실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왕실의 권위를 흔드는 행위는 자기 발밑을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정순왕후는 김조순을 장용령 대장에 앉히기까지 했습니다. 정순왕후가 김조순을 자신의 반대 세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아이러니가 탄생합니다. 정순왕후가 김조순을 살려둔 결과 안동 김씨가 후일 조선 세도 정치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순왕후가 김조순을 제거했다면 세도 정치가 방지되었을까요? 학자들의 대답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순왕후가 없었다면 세도 정치가 더 빨리 왔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도 정치의 토양은 정순왕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숙종의 환국 남용이 씨앗을 뿌렸고 영조의 외척양성이 싹을 틔웠고 정조의 군주 1인 의존형 시스템이 구조적 취약성을 만들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미 형성된 토양 위에서 수렴청정을 한 것이지 토양 자체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순왕후 시기까지는 벽파 시파소론 계열이 요직에 혼재하며 최소한의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진 것은 정순왕후가 물러난 뒤 안동 김씨가 벽파를 일소하면서부터입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기간에 또 하나 간과되는 업적이 있습니다. 공노비 혁파입니다. 1801년 1월 28일 정순왕후는 선언합니다. 선조께서 내노비와 신노비를 일찍이 혁파하고자 하셨으니 내가 마땅히 이 뜻을 이어받아 일체 혁파하려 한다. 이 조치로 자유의 몸이 된 노비수가 66,067명입니다. 노비 문서는 도남문 바깥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노비는 가장 밑바닥 계층으로 해마다 신공을 바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6,000여 명을 한꺼번에 해방시킨 이 조치는 조선 후기 사회 변혁의 결정적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순왕후 신유박해 악녀라는 공식만 남아있을 뿐 같은 해에 66,000명의 자유를 선물한 업적은 잊혀져 있습니다. 이제 정순왕후와 해경궁 홍씨의 관계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해경궁 홍씨를 다루었는데 이 두 여인의 관계는 조선 궁중사 최고의 대립구도 중 하나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10살의 입궁, 정순왕후는 15세 입궁. 5년 차이지만 이 5년이 만든 차이는 거대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아들 정조를 지키기 위해 친정 가문과의 관계까지 재조정한 여인입니다. 정순왕후는 시아들의 죽음에 가문이 연루되고 24년간 정치적 동면을 강요당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약 40년간 같은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같은 식사 의례,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 중에 홍나김 해경궁의 동생을 사사한 것은 두 여인의 대립에서 가장 직접적인 충돌이었습니다. 해경궁이 한중록 3편 1802만 1806년을 쓴 시기가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한중록 3편의 핵심은 홍씨 가문에 대한 변론입니다. 정순왕후의 칼끝이 자기 가문을 향한 시점에 해경궁은 붓을 들어 방어전을 펼친 겁니다. 두 여인 모두 그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해경궁은 한중록이라는 회고록으로, 정순왕후는 교지와 윤발이라는 공문서로, 한 사람은 사적 기록으로, 한 사람은 공적 명령으로 같은 전쟁을 다른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1803년 12월 28일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순조가 15세가 되었고 절목에 명시된 기한이 찬 겁니다. 수렴을 거둔 직후에도 정순왕후는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1804년 6월에는 한 차례 임시 수렴을 시도한 기록이 순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대간의 상소에서 누군가를 지목하면서도 성명을 밝히지 않는 모호한 행태가 분통스럽다며 직접 신하들을 불러 추궁한 것입니다. 이때 좌의정 이시수가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이미 철렴하신 뒤에 다시 수렴하시면 자성의 공덕에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왕후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나의 실덕을 내가 스스로 아노라. 이것은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다. 자기 행동이 실덕덕을 잃은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시수가 면전에서 거짓말이란 엄한 하교를 받았으니 부월의 주벌을 기다리겠다며 극한 항의를 하고서야 정순왕후는 경은 이것을 가지고 인죄할 것 없다. 내가 견식이 없어 실언한 것이다 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이는 정순왕후의 모습은 악녀도 아니고 여걸도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알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벽에 부딪히면 인정할 줄 아는 정치적 현실 감각을 갖춘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렴을 거둔 지 1년 뒤인 1805년 2월 11일 정순왕후는 창덕궁 경복전에서 61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권력을 잃은 허망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46년간의 궁중 생활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을까요? 그해 6월 20일 정순왕후는 동구릉 원릉에 묻힙니다. 남편 영조가 29년 전에 미리 비워둔 자리에 여기에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영조는 자기 무덤을 정비정성 왕후의 홍릉 옆에 잡아두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첫 번째 부인 곁에 묻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홍릉 옆에 영조를 묻으면 정순왕후는 사후에 홀로 묻히게 됩니다. 정조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정순왕후를 위해서 영조의 무덤을 동구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정조에게 정순왕후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그 경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29년 만에 정순왕후는 영조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구리시 동구릉에 가면 두 사람의 쌍릉을 볼 수 있습니다. 나란히 누운 두 무덤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66세 신랑과 15세 신부가 걸어온 삶의 간격치고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입니다. 반면 50년을 해로한 정성왕후 홍릉은 서오릉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시아버지 숙종과 4명의 시어머니 무덤에 둘러싸인 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순왕후는 왕을 만든 여인이었을까요? 왕을 무너뜨린 여인이었을까요? 만든 쪽을 보겠습니다. 영조의 마지막 17년을 내조했습니다. 순조 초기 국정 공백을 메웠습니다. 수렴청정의 제도적 기틀인 수렴청정절목을 완성하여 후대의 지침으로 남겼습니다.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왕권을 안정적으로 순조에게 이양했습니다. 정조가 지목한 김조순을 국구로 보전하여 선왕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무너뜨린 쪽을 보겠습니다. 정조 24년 치세의 정치적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남인을 중앙정계에서 재기 불능 수준으로 타격했습니다. 신유박해를 주도하여 약 400명이 처벌받았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을 무리하게 사사하여 왕실 내부의 갈등을 극대화했습니다. 양쪽 모두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이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조선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15세 입궁하여 61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여인은 쉰 적이 없었습니다. 상궁에게 대들리는 시절도 254년 만에 친잡내로 왕비의 권위를 확인받는 순간도 오빠를 잃고 24년을 침묵하는 시간도 정조의 임종에서 통곡하는 밤도 하루 만에 삼정승을 교체하는 새벽도 전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악녀도 여걸도 아닌 그저 조선이 허용한 좁디 좁은 공간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를 읽으며 살아남은 한 사람의 정치가였는지도 모릅니다. 15살의 인심이 가장 깊다고 답했던 소녀. 그 소녀는 61년의 생애를 통해 자기 자신의 대답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측량하기 어렵다.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정순왕후가 숨을 거둔 창덕궁 경복전. 지금 그 자리에 가면 건물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조선에 남긴 파장은 이후 60년을 지배했습니다.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민란의 연쇄, 그리고 결국 외세의 침입까지. 물론 그 모든 것을 한 여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없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더 정확할 겁니다. 만약 정순왕후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순왕후가 물러나자마자 안동 김씨가 벽파를 밀어냈고 순조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유지하던 최소한의 균형이 그녀의 퇴장과 함께 무너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악녀로 기억되는 이 여인이 있는 동안에는 일당 독재가 완성되지 못했고 이 여인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세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남기겠습니다. 동구릉 원릉. 영조의 무덤 옆에 29년을 기다린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1805년 6월 정순왕후가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66세 신랑이 15세 신부에게 남겨둔 자리. 그 자리에 눕기까지 소녀는 46년을 걸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감옥 안에서 침묵과 전쟁을 번갈아가며 지금 그 무덤 위로는 바람만 지나갑니다. 아무런 대답 없이.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심이라 답했던 소녀의 무덤 위로